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에 근무하는 이진영 기자입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담당하는 그런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 기자로, 현장 기자로 일할 때는 취재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후배들이 써온 기사를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지 또 문장이 바로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글을 써야 될 기회 많으시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대학에 다니시더라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쓰셔야 되고 또 크고 작은 길고 짧은 글들을 쓰실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할 때도 보고서 많이 쓰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그리고 자녀분들이 어떤 그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실 때, 또 자기소개서라든가 입사 지원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써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글을 잘 쓰기 위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글을 쓰실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요, 무엇을 쓸 것이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 건지, 내가 나의 소개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 나를 소개한다고 할 때, 저는 이진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이진영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예를 이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소셜 테이너, 소셜 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셜 테이너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써와라 이런 주문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소셜 테이너란 이런 뜻이고, 소셜 테이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 보면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고, 이렇게 써야지 해서는 글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소셜 테이너 현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는 바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셜 테이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소셜 테이너.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그다지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요. 김여진 씨,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달한 발언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자, 소셜 테이너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지 해가지고는 글이 나갈 수 없고요. 소셜 테이너는 좋다. 소셜 테이너로 엔터테이너, 연예인이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혹은 나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문장으로 명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이유가 최근에 나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수능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유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 또 유승호라는 아역배우 출신 탤런트가 나도 대학에 당장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유, 연예인들이 대학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글을 써보겠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아이유가 대학 가지 않는 것, 연예인들이 대학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계속 공부를 해야
좋은 배우가 되는 것 아닐까? 좋은 가수가 되는 것 아닐까? 아니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탤런트가 노래를 부르는데, 연기를 하는데 꼭 대학을 가야 되나? 대학 수업 꼭 찬찬히 들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다. 예.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장으로,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 것. 내가 한마디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 씨, 예. 앞에 나오는 김여진 씨나 아이유만큼이나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 이상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현상, 혹은 폴리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니까 내가 한번 글을 써보겠다. 혹은 어떤 수업을 듣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리포트 몇 장으로 써오시오. 예, 이런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안철수 현상, 글감이 있으니까 쓸 수 있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철수 씨, 특히 어떤 이 정치적인 이런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인 정치적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교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정치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아니, 학교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발언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지,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또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이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예. 아이유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공부는 계속 해야 한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 글을 읽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네.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감을 모아야겠죠. 예. 그 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예. 자, 그러면 원고지는 광활하고 쓸 말은 없습니다. 예. 늘 막막하죠. 글을 쓰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 빈 종이를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고 즐거운, 재미있는 글로 채울 수 있을지, 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 이 연예인들의 대학 공부 문제, 연예인들의 공부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은 없는지, 또 해외 할리우드 스타의 사례는 없는 것인지, 미국 팝스타들의 사례는 없는 것인지 쭉 자료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소셜 테이너 혹은 폴리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 본 연구 논문이 있는지, 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기사들, 또 잡지에 여러 가지 글이 실렸을 텐데 그런 것들을 쭉 리뷰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이기 위해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견해에 대해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좀 의견이 모이지 않고 분열이 돼서 충돌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인이 무엇일지, 이 해결책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다른 집단끼리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헌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실험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뭐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한다고 꼭 그게 나쁜 건가? 이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시기 위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A 집단,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안철수 현상을 좋게 보는 사람들 집단 A,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 B, 이렇게 나누어서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토론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한 30점만큼의 어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쭉 토론을 한 다음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안철수 현상에 대한 호불호 반응을 조사했더니 70점만큼의 예전엔 30점이었는데 토론하기 전에는 토론을 하고 났더니 70점만큼 더 어떤 호감도가 더 높아졌어요.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안철수에 대해서 10점만큼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쭉 같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났더니 나중엔 또 80점만큼의 반감의 정도가 더 커졌어요. 이것은 실제로 다른 이슈를 가지고 한번 토론한 결과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 그룹 띵킹이라는 게 위험한 것이구나. 이러한 주장, 그룹 띵킹은 위험한 것이므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견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설문조사 결과 아이유는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굳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대학 가서 수업도 제대로 들을 것 아니면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가 또 참여 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아시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여당 출신 후보자를 대거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쪽으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왜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찍었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몇 마디 설문조사를 가지고는 도대체 왜인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20대 한 서너 명, 30대 서너 명, 50대 서너 명을 모아놓고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게 설사 대표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20, 30대, 40대를 대변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런 대표성을 갖기에는 설문조사가 좋은 방법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 관찰.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욕설을 많이 쓴다는데 정말 그런지 아이들의 이런 언어 순화 문제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은 실제로 그런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듣고 보았던 것들을 쭉 만약에 보고서를 쓰시면서 글을 쓰시면서 인용을 한다면 얼마나 생생하고 현장감이 살아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이야기를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주장, 자기 견해를 반드시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료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타 실험을 한다든가 설문조사, 자신이 꼭 하지 않더라도 통계청에 아니면 다른 연구자들이 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료를 찾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아니면 참여 관찰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글에 채워 넣을 내용들을 빼곡히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그 글감까지 다 모았어요.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난 이런 재료들을 모았다. 그런 다음에는 풀어서 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난 빨리 써야겠다. 내가 지금 뭐 자료 찾아놓은 것도 많고 뭐 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쭉 써요. 쓰다 보면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게 800자, 200자 원고지 4장의 글이든 아니면 A4 용지 20장 분량의 보고서든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글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고 또 마지막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한 다음에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로봇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를 반드시 그려본 다음에 글을 쓰셔야 중간에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부터 그려놓고 글을 쓰시면 훨씬 쉽고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계도는 어떠한 글이든 간에 대부분 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는 글도 있고요. 아니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흔히 쓰는 논문들은 이렇게 5단계로 대충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계를 3단 논법으로 한번 써본다 하면 내가 서론에는 이런 부분을 써야겠다. 그리고 본론에 가서는 내가 자료 정리한 것들 중에 이 부분을 여기다 넣고 해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에 가서 뭐 또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 3가지 단계로 나뉘는 글하고 4가지 단계로 나뉘는 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3단 논법의 이 본론을 이렇게 2가지 단계로 좀 나누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서론을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글을 첫 문장 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대부분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어서 맵시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키가 크면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키가 작아도 굉장히 옷맵시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맵시를 좌우하는 거는 균형이거든요. 얼굴은 적당히 작고 그 다음에 상체보다 뭐 하체가 그리 짧지 않고 이렇게 균형이 좀 반듯한 사람들은 키가 작아도 옷맵시가 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은 사람의 얼굴 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크면 안 됩니다. 딱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바로 들어가세요. 최근에 아이유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이유의 이 대학 포기 선언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다. 까지 만 써야 돼요. 더 이렇게 늘어지면은
머리가 큰 사람 같이 돼버려요. 예.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얼굴이 크면 맵시가 안 살듯이 서론이 무거우면, 무겁게 시작하면은 글이 날렵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취재해온 것들, 뭐 문헌 리뷰도 하셨고, 실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통계 자료를 찾아놓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설계를 하는 거죠. 아, 이 대목에서는 본론은 대부분 뭐 몇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째 단락은 이런 내용을 써야지, 둘째 단락은 이런 내용을 써야지, 셋째 단락에 가서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료 정리해온 것 중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빠졌네? 이 얘기는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선명하게 끝을 맺는 것. 이런 식으로 설계를 쭉 해놓은 다음에 요 단락에선 내가 무슨 얘기하기로 했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 설계도에 맞춰서 글을 쓰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꼭 쓰고 싶었는데 빠뜨리는 내용 없이,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이 잡힌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로 나뉘는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학술적인 보고서를 쓰실 때, 학교에서 리포트 쓰실 때, 기말 연구 보고서 내실 때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글을 쓰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보고서 쓰실 때도 이게 A4 용지 20장 분량으로 쓰시오 했다. 그러면 문제제기 부분은요, 한 페이지면 충분해요. 길어야 한 페이지 반. 그래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 거예요. 머리는 작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야지. 아이유 대학 포기 나는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았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를 멋있게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딱 내가 써야 되는 분량이 됐어요. 쓰고 나서는 끝이 아니죠. 다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퇴고를 하실 때 그게 이제 쉽게 읽히는가?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과연 쉽게 전달이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줄줄 읽어내려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문에 실릴 잡문이든 에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기말 페이퍼로 내는 그런 작은 연구 논문이든 쉽게 읽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입니다. 이건 논문이니까 좀 어려운 숫자도 넣고 통계도 넣고 전문 용어도 넣어야지. 아주 피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 한 이렇게 읽다가 덜그럭거리게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고 탁 채하듯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미가 없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읽히는 글이 되도록 퇴고를 할 때 일단 어려운 말을 내가 좀 쓰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쓴 글을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이게 뭐야 뭔 소리야 하고 남들이 읽어야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쵸? 남들에게 못할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밌는 글이 있어? 하고 웃는 얼굴로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게 쉬운 말로 쓰세요. 대회를 종영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말은 굉장히 재밌고 발랄하게 하는 친구들이 후배 기자들이 들어와서 글을 쓰라 그러면 한문 용어가 갑자기 나오고 생전 구어체로는 전혀 쓰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왠지 그런 말을 써야 어떤 글에 무게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있어 보일 것 같고 내가 좀 교육을
좀 책도 많이 읽은 그런 지적인 이미지를 풍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데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회를 종영했다 보다는 대회를 마쳤다, 대회를 마무리했다. 예, 훨씬 쉬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예. 근데 내가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한자 용어를 쓰진 않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걸러내는 것,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보는 것, 예.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하나 예를 더 볼까요?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초래됐다. 이게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신문 그 칼럼에 쓰신 문장을 제가 인용해 온 겁니다. 일자리 창출, 덜커덩 걸리죠. 어려움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초래됐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예. 아마 말씀을 해보라고 하면 일자리 만들기가 말만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하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글도 쓰시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다가도 막상 글을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서 갑자기 굳어져요. 막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이런 한자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 돼요. 네.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은,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초래됐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글도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문이라든가 좀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표현들, 굉장히 그 수동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편한 글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로 평평하게 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또 뭘 하셔야 되냐면요.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농담일 것 같은데 여자 치마 길이와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두세 줄 넘어가는 문장, 이렇게 쭉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읽어봤더니 세 문장이다. 그러면 이건 벌써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문장을 중원부원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까이 접근하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요. 멀리 접근하다는 없죠. 접근하는 게 가까이 접근하는 게 따로 있고 멀리 접근하는 거 따로 없잖아요. 그냥 접근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요약하다. 마찬가지 얘기죠. 중원부원이죠. 장황하게 요약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요약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판이하게 다르다? 판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크게 다르다 하든지 크게 다르다, 많이 다르다 하든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원부원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런 중원부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쳐내면은 글이 훨씬 더 가벼워지죠. 마치 그 군살이 찐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돼버리거든요. 중원부원을 하게 되면. 살이 찌면 옷맵시도 안 나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더더기가 있으면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작업을 퇴고 과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좀 긴 문장인데 제가 이제 좀 큼지막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문장이 됐어요. 이게 A4용지로 쓰게 되면 한 3문장 정도가 될 텐데 긴 문장입니다. A4 용지로 보고서 쓰실 때 3문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두 문장도 좀 길어요. 2줄도 길어요. 3줄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끊을 데 없는지 한번 보세요. 대학에서 신소재 공학을 공부하다 재학 중 신인 공모전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는 작가 김태연은
수학을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를 알아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설정했다. 아이고, 숨차죠, 그쵸? 예. 어디 끊을 데 없을까요? 자, 걸어왔다. 그쵸? 예. 대학에서 공부하다 재학 중 소설이 당선되면서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사실 이것도 길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봐준다고 치고 여기서 자른다면은 작가 김태현은 여기 이제 쓰면 되겠죠. 작가 김태현은 대학에서 신소재 공학을 공부하다 재학 중 소설이 당선되면서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예. 그는 수학을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를 알아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설정했다. 예.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어떻게 끊을 수 없을까? 예. 반드시 이렇게 3줄 이상 넘어가는 글은 어디 끊을 데 없나 하고 끊어주셔야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길다 보면요. 주술 관계가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얼굴은 예쁜 사람 얼굴로 시작했는데 문장이 길다 보니까 뒤는 짐승의 그 꼬리로 끝나게 되는 주술 관계가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지 반드시 퇴고 과정에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12,000여 명의 팬들이 단 한 석의 빈자리 없이 빼곡히 가득 찼다. 주어, 팬들이 가득 찼다. 호응이 되나요? 예. 팬들이 가득 채웠다. 그쵸? 예. 팬들이 단 한 석의 빈자리 없이 뭐 객석을, 그쵸? 객석을 혹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게 맞겠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주술 관계가 호응하는지 살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요. 불과 2개월 전 일본에서 있었던 소녀시대의 쇼케이스 공연은 현지 방송사가 9시 뉴스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한국에서 소녀시대의 위상도 달라졌다. 문장이 길다 보니까 주술 관계도 맞지 않고 도대체 주어 수어가 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주어가 뭡니까? 소녀시대의 공연은 그쵸? 위상도 달라졌다. 이게 주술일 텐데 공연은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쵸? 예. 소녀시대 쇼케이스 공연은 위상을 바꿔 놓았다.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예. 이렇게 긴 글은 주어하고 수어만 탁 잡아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불과 2개월 전 쭉 읽다 보면은 막 길을 잃게 되니까 아, 공연은 달라졌다. 이상한데? 바꿔야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고치시라는 거죠. 공연은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볼까요? 현지 방송사가 9시 뉴스에서 소개될 정도로 현지 방송사가 소개되다? 이게 지금 단문이 아니고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중문의 형태, 복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술 관계도 또 확인을 하셔야죠. 현지 방송사가 뉴스에서도 소개할 정도 같죠? 소개하다. 방송사가 소개하다. 방송사가 소개되다? 아니잖아요. 그쵸? 예. 아, 방송사가 소개할 정도로 바꿔놔야겠구나. 예. 이렇게 주어와 수어만 따로 빼서 읽으면서 옳은 문장으로 바꾸어 놓는 것.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거지만 군더더기는 가까이 접근하다,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군더더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줄리아 로버츠. 생각해보면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는 참 대단한 배우가 아닐까 싶다. 생각해보면 꼭 있어야 돼요.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는 혹은
뭐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배우 줄리아 로버츠는 대단한 배우가 아닐까 싶다. 참 대단한 배우? 대단한, 여기 배우가 있네요. 그쵸?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쵸? 줄리아 로버츠는 대단한 배우가 아닐까 싶다. 예. 혹은 줄리아 로버츠는 대단한 배우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그냥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왠지 민망할 것 같아서 막 생각해보면 바야흐로 그런 이제 군더더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바야흐로, 바로 이런 표현들 군더더기입니다. 꼭 필요한 얘기만 쓰세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요. 명사 그리고 동사입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형용사, 부사는 필요 없어요. 네. 자신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 명사죠. 사랑합니다. 동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나는 당신을 참으로, 나는 예쁜 당신을 사랑합니다. 군더더기잖아요. 그쵸? 예. 가급적 이런 형용사 부사들 쓰지 말고 명사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깔끔하고 힘도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게 자신감 있지. 월 수입이 평균 1,000만 원 이상인 나는 당신을 세상 끝까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사랑합니다. 이건 왠지 제가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뭐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선명하게 메시지도 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명사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가급적 구사하실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고해서 이렇게 문장을 써내더라도 결국은 이걸로 요약이 된다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는 분들은 원고지 메우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만 받으면서 감점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글을 쓰시라는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매우 심한 욕설들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기겁을 했다. 문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잘못된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이 문장이 얼마나 실제로는 군더더기가 많은 것인지 한번 볼까요? 차마, 부사죠. 한번 지어보세요. 입에 담지 못할, 매우 심한 형용사죠. 매우 부사예요. 형용사 부사 없으면 문장 안 되나요? 돼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들어있어 기겁을 했다. 그야말로 부사. 이렇게 형용사, 부사는 지우세요. 자, 여러분들이 200자 원고지 10장짜리 글을 쓰는데 쓰다 보니까 15장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뺄 데가 없어요. 자기가 써놓은 글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썼는데 하면서 하나도 지울 게 없어 보여요. 그럴 때는 형용사 부사를 한번 지워보세요. 한 3분의 2로 줄어들 겁니다, 글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들어있어 기겁을 했다. 되잖아요. 그쵸? 형용사하고 부사만 뺐더니 이렇게 간결하게 됐어요. 이게 훨씬 더 읽기도 쉽고 의미도 선명하게 전달이 되는 좋은 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한다면요. 글을 쓰기 전에 4가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소셜 테이너에 관해서 보고서를 A4 용지 20장 써오시오 라는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난 소셜 테이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소셜 테이너를 나는 지지한다, 찬성한다 라고 쓰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다라고 쓰고 싶은 건지 분명히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되죠. 예. 문헌도 찾고 필요하다면은 인터뷰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내용을 채울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글감들을 다 정리를 하셨으면 모아왔으면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어떻게 꿰을 것인가. 무작정 꿰지 말고 반드시 디자인부터 하라. 어떤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 건지 디자인부터 하시라는 거.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죠. 예. 그리고 쓰시는 건 좋은데 균형이 맞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서론을 좀 작게 시작하실 것. 예. 그 다음에 다 쓰시고 나서는 이 문장이 과연 쉽게 읽히는지, 군더더기는 없는지, 주술 관계는 호응하는지,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퇴고를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좀 글을 자신 있게 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